아버지의 공방, 프롤로그, 가장 긴 밤, 이혼하자,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깜빡이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버님 병원비만 벌써 1억이 넘었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내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가득한 병원 청구서들, 그리고 그 아래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화로운 전단지. 공방 팔면 당장 7억이야. 7억. 우리 빚 다 갚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공방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톱밥 냄새, 대패질 소리, 그리고 나무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거친 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행복했던 시간들. 1. 봄날의 공방. 그것은 15년 전 제가 25이었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들어와 봐라. 아버지께서 막 완성한 공방 문을 활짝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어지신 공방이었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에는 각종 목공 기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께서 평생 모신 연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은행원 생활 30년 내내 이날만 기다렸단다. 아버지는 작업들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수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 공부해서 은행 들어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평생 속으로만 꿈꿨던 거야. 그날 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본 적 없는 소년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공방으로 출근하셨고 저녁이면 자랑스럽게 당신이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나무 장난감부터 정교한 책장까지 아버지의 손끝에서는 마법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봐라, 이건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줄 거야. 아버지는 작은 나무 자동차를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그때 아내는 첫째 민준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공방은 서서히 동네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가구를 원하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정성껏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만족해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란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내가 만든 것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거. 그게 바로 장인의 기쁨이지. 2. 아버지의 과거. 저 여름날, 저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평생 목수가 되고 싶으셨어요? 공방에서 함께 작업을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16살 때였어. 동네에 목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 작업하시는 걸 하루 종일 보고 있었지. 어떻게 나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 나도 목수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어. 우리 집안에 대대로 선비가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대학 갈 놈이다. 목수? 그런 천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때 시대가 그랬나 봐요. 그래. 그 시절엔 육체노동을 천하게 받지.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 그래서 나는 꿈을 접었지. 대학하고 은행 들어가고 30년을 살았어. 아버지는 손에 들린 대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공방을 열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단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말이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방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꿈이자 늦게나마 찾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3. 추석의 그림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추석,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큰형님 집에서 열린 명절 모임,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차를 새로 뽑으셨다면서요? 아, 그냥 좀 된 거지. 수입차 타니까 괜찮더라고. 큰형님은 여유롭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쪽을 보셨습니다. 근데 동생, 아직도 아버님 공방 일 도와드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공방 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긴. 자네 애들 학원비는 제대로 내고 있어? 큰형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강남에서 수학, 영어, 과학 다 배웠는데 애들 미래 생각하면 투자해야지. 아내가 얼굴을 붉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아이고. 그럼 되겠어? 요즘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작은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공방 땅값이 얼마인데 강남권이잖아? 최소 5억은 넘게 받을 거 아냐. 그걸 그냥 놀리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는 조용히 술잔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공방 팔 생각 없으시죠? 큰형님이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없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 나이에 뭐 하려고 그러세요? 팔아서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갖고 아버지는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내 돈으로 산 땅이고 내가 쓸 거다. 너희 줄 생각 없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 모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님들은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공방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저를 향했습니다. 막내만 아버지 편을 드니까 공방을 못 파는 거 아냐? 그런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제2부 갈등의 소용돌이 1. 부동산의 유혹 3년 전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그리고 이어진 재활치료, 각종 검사 비용, 저희 가족의 저축은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아내는 울먹이며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께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굴욕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생,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1,000만 원만. 아버지 병원비가. 아이고, 1,000만 원. 근데 말이야, 공방 팔면 되잖아? 왜 우리한테 손 벌려? 큰형님의 목성님, 아버지께서 팔기 싫어하세요. 아니, 본인이 아프셔서 돈이 필요한데도 그럼 형님들한테 손 벌리는 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결국 돈은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명절마다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돈 못 갚았지? 이자라도 쳐야 하는 거 아냐?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땅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강남권 재개발 예정지구고요. 지금 파시면 7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7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억 정도라고 했는데, 네, 작년에 5억 8천 정도였는데 이 동네 개발 계획 확정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개발 시작되면 보상금으로 받는 건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중개인은 화려한 팸플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 조감도,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예상 시세표. 지금 이 지역에 30평 아파트 사시면 5억 정도 하고요. 나머지 2억으로 빚도 갚으시고 애들 교육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억, 우리 빚 1억, 아파트 5억, 남는 돈 1억.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 명절의 상처. 그의 추석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재활치료 중이셨지만 형님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병원비 얼마나 들었어요? 큰형님이 물으셨습니다. 1억 좀 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1억. 그 돈이면 우리 형제들 다 모아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내한테만 다 떠넘기는 게 맞아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공방 파세요. 그래서 병원비도 갚고 우리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남은 돈으로 편히 사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대답 안 하시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공방이 자식들보다 중요하세요? 작은 형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자네 남편 봐라. 아버지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된 결정도 못 내리잖아. 그래도 이건 우리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매번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우리 애들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 중개인의 방문. 그로부터 한 달 후 중개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대기업에서의 일대 땅을 매입하기로 했대요. 지금 파시면 7억 5천까지도 가능합니다. 7억 5천이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면 개발계획 공식 발표되고 그럼 이 가격은 없어요. 중개인은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따님이 예고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예고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레슨비만 몇 천씩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 동네 좁아요. 다 알죠. 그리고 아드님도 중학생 되면 학원비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중개인이 떠난 후 아내는 그 명함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마치 선택을 강요하듯이 그날 밤 저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셨지만 여전히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왔니?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의사가 곧 퇴원해도 된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중개인 또 왔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7억 5천이래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라고. 아버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3부 최후의 결단 1. 공방에서의 밤. 프가 이혼을 통보한 그날 밤
저는 한밤중에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불을 켜지 않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잠은 안 자고 아버지야말로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공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빠가 이기정이었나 보다. 예, 내 말이 맞아. 이 공방 때문에 너희가 고생했잖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내 꿈만 생각했어. 너희 미래는 생각 못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공방, 팔자, 내일 중개인한테 연락해라. 아버지, 아들아, 나는 늙었어. 이제 얼마 못 살아.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할 날이 많잖니. 내 가족이 행복해야지.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명절 때마다 형님들한테 무시당하게 하고 돈 때문에 고생시키고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은행 다닐 때는 돈이 많았어. 너희들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넉넉히 줬지. 하지만 이 공방 시작하면서 다 써버렸어. 내 꿈 때문에. 아버지는 작업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내 꿈은 접어야 할 때인가 보다. 이 마지막 대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하고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겼어. 다음 주면 받을 수 있대.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줘. 저는 아내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나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뻔하잖아. 돈 때문이지. 맞아. 돈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복하신 걸 봤어. 평생 참았던 꿈을 이루시는 모습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라고? 아니, 미안해. 그건 아니야.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난 결혼할 때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었어. 명절마다 무시당하고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안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걸 알면 왜 바꾸질 않아? 왜 아직도 그 공방에 매달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보, 나 내일 일찍 나가야 돼. 어디? 공방.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러는 거야? 아니, 들어봐. 나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 그리고 결정할게. 무슨 결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3. 진실의 대면. 다음 날 저는 공방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시자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저도 공방 팔고 싶었어요. 수없이 생각했어요. 7억이면 우리 가족 빚도 갚고 새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를 봤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사시는 모습을. 그걸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아. 하지만 이제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공방 파세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뭐냐? 그 돈으로 작은 작업실 하나 만드세요. 우리 집 옥상이든 어디든. 아버지가 계속 나무 만질 수 있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게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을게요. 아들아,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다. 제4부, 새로운 시작. 1. 아버지의 제안, 공방을 팔지 말자. 대신 바꾸는 거야. 예? 아버지는 작업대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층은 공방으로 그대로 두고 2층을 만드는 거야. 원룸 4개 정도. 그걸 월세로 놓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올 거다. 2층 증축이요? 내가 젊은 건축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대출 좀 받으면 5천만 원이면 된대. 그 정도면 우리 감당할 수 있어.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또, 아들아, 이건 투자야. 월세 300이면 1년이면 3,600, 2년이면 대출 갚고도 남아. 아버지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공 수업을 열려고 해. 주말반으로. 요즘 사람들 힐링한다고 목공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 한 달에 10명만 받아도 월 200은 더 벌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월 500, 거기다 내가 아는 맞춤, 가구 수익까지 합치면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 병원비도 갚고 내 아내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이 계획 언제부터? 밤새 생각했지? 아들아, 나도 바보는 아니야. 돈이 필요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 공방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 방법이 있어. 2. 공방의 변신.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계획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500이면 우리 지금 생활비보다 나아. 아내는 설계도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면 대출도 갚아. 그때부터는 순수익이야. 정말 될까?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7억 받고 공방 팔면 아버지는 죽으실 거야. 진짜로.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볼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무거운 빚이었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고 저는 퇴근 후 매일 공사장에 나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3개월 후 2층이 완성되었습니다. 깔끔한 원룸 4개,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주거지. 임대 광고 나간 지 하루 만에 2명이 연락 왔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4방이 모두 찼습니다. 월세 300만 원. 그리고 아버지의 목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패질하는 거 맞나요? 천천히 나무의 결을 따라가는 거야. 서두르면 안 돼. 주말마다 1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직장인들, 주부들, 은퇴한 어르신들, 다들 나무를 만지며 행복해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저도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무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 후에 성공. 1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익 계산해봤어. 아내가 가계부를 들고 왔습니다. 월세 300만 원, 목공 수업 250만 원, 맞춤 가구 주문 150만 원, 총 700만 원. 정말, 응, 우리 목표보다 200만 원이나 더 벌었어. 아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민준이 수학학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 피아노 레슨도. 저는 아내를 깨어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찮아. 우리 이제 시장리잖아. 그해 추석, 우리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형님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요즘 잘 된다며? 큰형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형님. 다행히 공방을 잘 활용하게 됐어요. 2층 증축했다고? 월세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목공 수업도 하시고. 큰형수님이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목공 수업이 돈이 돼?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해요. 힐링이라고. 그래? 그럼 수업료가 한 명당 월 25만 원인데 보통 10명 정도 받으니까. 형님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 수 있더라고. 늦게 깨달았지만 그날 저녁 아무도 공방을 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5부 진짜 유산 5년 후의 기적. 5년이 흘렀습니다. 공방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목공 학원이 되었습니다. 주말 밤뿐 아니라 평일반도 생겼고 심지어 기업체에서 단체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삼성전자에서 임원 연수로 30명 신청했대요. 30명? 그럼 특별반을 만들어야겠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더욱 건강에 신경 쓰셨고 규칙적인 작업과 운동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의자예요. 어떤가요? 오,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 집에 가져가도 되겠는데? 정말요? 와,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수강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공방에는 보조 강사도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첫 제자인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방송국에서 촬영 섭외가 들어왔어요. 방송?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래요. 목공으로 스트레스 푸는 거 보여달래요. 결국 아버지는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은퇴 후 꿈을 이룬 목수 할아버지라는 타이틀로 방송 후 수강 신청이 복주했습니다.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공방을 더 넓혀야겠어요. 그래? 그럼 옆 건물주한테 한번 물어볼까? 결국 옆 건물을 임대해서 제2공방을 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공방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회사 그만두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공방 수입이 내 월급보다 많아. 그리고 나도 일이 좋더라고. 저는 아버지에게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무의 결을 읽고 연장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들아, 너 재능 있어. 나보다 섬세하더라. 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주말마다 공방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무 의자 만들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줄게. 아이들은 할아버지 옆에서 톱질을, 사포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명장님이야. TV에도 나오셨어. 10년 후에 완성. 10년이 흘렀습니다. 공방은 이제 작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만 15명, 3곳을 지정, 연 매출 10억.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그래? 어디? 서울대 목조건축학과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녀석이 할아버지 길을 따라오는구나.
민준이는 어릴 적부터 공방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을 보며 나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무와 건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진 목수가 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는 할아버지보다 더 멀리 가거라. 대학도 나오고 제대로 배워서. 서연이는 예고를 졸업하고 이제 음대생이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 첫 독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을게. 아내는 이제 공방에서 회계와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10년 전 생각나?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응, 기억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급했어.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린 변해야 했어. 그냥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해 가을, 우리는 공방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 가구를 주문했던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공을 배우고 나서 제 적성을 찾았거든요. 저는 선생님 수업 듣고 우울증이 나았어요. 나무를 만지면서 마음이 치유됐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만든 게 가구만은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삶도 함께 만들었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나 이제 은퇴하려고. 예,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 때야. 나는 뒤에서 조언만 할게. 아버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 공방을 내게 물려주마. 내가 대학 졸업하고 돌아오면. 할아버지, 단 조건이 있어. 돈 때문에 이 공방을 팔면 안 된다. 이건 우리 가족의 꿈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민준이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제가 이 공방 지킬게요. 그리고 더 크게 키울게요. 3. 마지막 메시지. 그로부터 2년 후 아버지께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 수강생들, 가구를 주문했던 손님들, 선생님은 제게 단순히 목공 기술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인생을 가르쳐 주셨죠.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의미 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7억이 아니었습니다. 땅값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꿈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룬 꿈. 그리고 그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꿈을 만들어낸 것.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15년 전 형님들이 공방을 팔라고 할 때 나는 많이 괴로웠다. 내 꿈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게 미안했다. 특히 내가 가장 큰 짐을 졌지. 하지만 너는 나를 이해해주었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 공방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공방은 너와 민준이의 것이다. 부디 이곳에서 너희들의 꿈을 키워라. 돈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아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꿈, 행복, 자부심, 그것들이 진짜 유산이란다. 마지막으로 너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곧 만날 거라고. 사랑한다. 아들아. 너희 모두를.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부자. 현재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천천히 결을 따라가라고. 민준이의 수업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서연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공방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목공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부연회, 그때 7억 받았으면 지금 강남에 아파트 있었을 텐데. 아니, 전혀. 우리 지금 이게 더 부자야. 무슨 소리야?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공방 입구에는 아버지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나무를 쓰다듬으시며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습니다. 이곳은 꿈의 공방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7억을 거절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왜냐하면 그 선택으로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었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벅찬 자부심이었으니까요.